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500년 도읍지, 500년이라는 숫자 나오면요, 500이라는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랬죠. 고려 왕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여기서 도읍지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 왕조의 수도, 그렇죠? 고려 왕조의 수도 개성, 송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그 다음에 한필의 말로 돌아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필의 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한필은 말을 타고 갔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만, 이 한필의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벼슬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벼슬을 하고 있었다면 어떤 상태겠어요? 말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마를 탔을 것이고, 또 말을 타더라도 신하들 밑에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 하급 관리들과 함께 이동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한필의 말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정권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제야에 묻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500년 도읍지, 과거의 고려 왕조의 도읍지를 한필의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 뭔지 알죠? 산천 자연을 얘기하겠죠. 의구하되, 옛구에다가 의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다. 자, 대구이면서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산천 자연과, 그죠? 자연과 인걸 인간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간 곳이 없구나. 자, 항상 인간의 한계, 자연의 무한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대조하게 되면, 혹은 대비, 뭐 같은 의미로 이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알죠? 자, 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종장에서 그런 시상의 집약, 인생의 무상감을 더 적절하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어제와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아, 태평한 시대, 바로 고려 왕조의 그 태평하던 시절이 꿈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졌구나.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허무감이 잘 드러난 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이게 인생 무상입니까? 바로 왕조가 무너지는 것, 그 왕조라는 것은 바로 인공적인 것,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조가 무너진다는 건 인간이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항상 무상감이라는 것, 인생의 무상감이라는 건 인간의 무엇? 그렇죠. 한계 인식에서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500년의 왕조의 도읍지를 한필의 말을 타고 돌아 들어가니까, 산천은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인걸들, 옛날에 이 고려 왕조를 유지했었던 그 영웅들, 그 신하들, 그 뜻있는 선비들 모두 다 사라졌구나. 아, 태평한 시대, 이제는 꿈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무너진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맥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맥수지탄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텐데요. 맥수라는 건 그 보리의 나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탄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고사가 있지요. 그렇죠?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일어설 때,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 횡포가 심했다라는 얘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주왕이 횡포가 심할 때, 왜 기자 동네설이라는 지금은 잘못 뭐라 그래요? 잘못된 이야기다. 그렇죠? 뭔가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은나라의 그 주왕에게 그러지 마라, 라고 간하다가 쫓겨나게 되고, 에이 관두자, 그러고 이제 역시 제야에 묻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망한 은나라의 그 수도를 지나면서 보리 나달만이 무성하구나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말 맥수지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회고가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김구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가만히 보니 이 김구는 그 김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죠. 조선시대입니다. 자, 올해 달인은 이게 뭐냐면 짧은이란 뜻이에요. 짧은.
자, 짧은. 자, 그럼 올해는 뭐예요? 올입니다.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기 다리 되도록, 학의 다리가 되도록, 불가능한 상황이죠.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 검정색의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대꾸를 이루면서 과장된 표현, 즉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고려 소교 작품이 있지요. 뭡니까? 뭐예요? 그죠? 정석가. 정석가에 보면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별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의 다리가 학이 다리가 된다라든가, 검은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가 된다라는 것, 이거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복무강. 자, 향복, 복을 누리시오. 무강, 왜 우리가 만수무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인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것, 안녕을 기원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무강이라는 것은 한자 뜻으로 생각하면은 지경강, 그래서 끝이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이 없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시어 한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냥 우리가 만수무강하세요, 무강하세요는 그냥 건강하세요 라는 뜻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 안부를 묻는 말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가 될 때까지 그렇게 복을 누리시고 영원히 건강해 주세요. 억만 세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그 아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김구가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임금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종이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김구가 그때 때마침 홍문관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중종이 신하들에게 술을 가져와라, 그리고 술을 이렇게 같이 마실 권건이 작건이 하면서 김구에게 시를 한번 읊어봐라 해서 두 수를 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수 중에 한 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구라는 신하가 중종이라는 임금에게 그의 건강과 만수무강,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임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작품이죠. 중요한 표현 방법은 과장, 즉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방원의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방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성계의 아들로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건국을 하는데 이성계가 그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기존의 그 충신들을 포섭해야 하는, 혹은 제거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죠. 그래서 술상을 마련합니다. 술상을 마련해서 뭐 잔치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잔치는 잔치겠네요. 근데 이성계가 뭐 아프다 해가지고 병문안을 오게 한 후, 그 다음에 술상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끌어들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같은 인물이었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 같이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굉장히 낙천적인 태도, 그죠? 그 다음에 포용적인 자세가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수상 드릉치기, 만수산이라고 하면 개성의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왕의 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수상 드릉치기, 얼거진들 끼어떨이. 자, 만수산에 그 칡넝쿨이 얽혀져 있으면 어떠냐? 우리도 이것 같이 이런 칡덩쿨이 엉켜져 있는 것처럼 얽어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칡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어울림, 그죠? 얽어져, 어우러짐, 그죠? 포용적인 태도,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시어로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있는 그대로 이 작품의 내용만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포용적이다, 낙천적이다, 그렇죠? 그런 말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뭐예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새로운 왕조가 건국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결국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전의 왕조는 이제는 끝났다. 이런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만수산에 칡넝쿨이 얽혀져 있으면 그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칡넝쿨이 엉켜져 있는 것처럼 100년까지 함께 잘 누려 살아가 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서로 타협하고 어울려 살자는 그런 작품이죠. 정몽주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나 정몽주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했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의 신복 조영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선주교에서 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째 작품 이방원의 작품에 바로 연결해서 정몽주의 답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몽주가 답을 합니다. 술을 얻어먹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내가 죽어서 100번을 다시 죽어서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지죠? 자, 여기서 반복이라는 거 역시 음악성도 같겠습니다만 이 작품에서는 강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두드러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흰 해골바가지가 진토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서 완전 가루가 되어서 내 넋이 있건 없건 간에 자,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죽고 또 죽고 더 심하게 죽어서 반복이 되면서 과장이 되면서 더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죠. 이런 반복이나 점층이나 이런 모든 표현 방법들이 결국 뭐예요? 자신의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뻔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겠고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님을 향한 내 한 마음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죽어서 100번 다시 깨어나 다시 죽는다 하여도 내 백골이 흙과 먼지가 되어서 내 넋이 있든 없든 간에 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술 그만 먹겠소. 나 가겠소.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길에 그죠? 선주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 정몽주가 이 곳에 가려고 할 때에 읊었던 시를 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간밤의 꿈이 좀 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근데 정몽주 할아버지가 그곳에 가셨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직도 그 선주교에는 붉은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정몽주의 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고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있긴 있고요. 그 붉은 자국이 죽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강한 의지를 절개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몽주의 작품 끝나고 또 다른 절개의 상징 성산문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니? 내가 죽어서 뭐가 될 것 같아요?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되어 이셔. 자, 뭐예요? 무엇이 될 거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형태를 취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렇게 자문자답의 형태라는 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독자에게 어떤 그 비문학 지문에서는 독자에게 관심을 끌고 답을 해줌으로써 명료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관심 끌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그렇다면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드러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고 내 스스로 대답하는, 스스로의 어떤 다짐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이 되어서, 자, 소나무 무엇의 상징인지 알죠? 의지, 절개의 상징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백설이 만건곤할 때 만이란 건 여기서 가득 차다는 만이 되겠고요. 건곤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에 흰 눈이 가득할 때 혼자 푸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 눈이라는 것은 긍정이 됩니까? 부정이 됩니까? 그렇죠. 부정이 되죠.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조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푸르겠다, 나 혼자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복례산이란 건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해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신선이 사는 산으로서 예전에 진시황이 왜 여러분들이 선상탄에서 공부를 했었죠. 동남 동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복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선이 산다는 그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큰 소나무가 되어서 흰 눈이 가득할 때도 나는 혼자서 푸르게 지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산문 할아버지께서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시기는 아마도 돌아가시기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이 작품을 창작하셔서 자신의 의지를 더욱더 한번 잘 강하게 어필을 하셨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죽어서도 지조를 지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